이 책에서 또 하나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근대 한국어인데요. 뭐 고대도 있고 중세도 있고 현대도 있는데 왜 하필 특히 근대에 주목하느냐. 결국 이 근대 한국어, 이 근대라는 시기는 규범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말과 글을 어떤 기준에 맞춰 쓸 것인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범화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시작이 되는데, 근대에 와서 이제 공문으로 막 국가 공문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과 글의 뜻과 사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에 대한 규범화가 시작됐고, 언어에 대한 규범화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말과 글은 빠르게 중심 언어 쪽으로 귀속되는 한편, 언어 변화는 규범화 이전보다 훨씬 더뎌지게 된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를 근대 한국어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어지는데, 이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나옵니다. 먼저 한국사적인 관점으로는 근대의 시작에 관해서 백낙정 선생님께서 우리가 1876년에 강제로 일본과 병자 수호 조약을 맺게 되면서 근대적 세계 시장 질서에 억지로 끌려 들어갔다라고 1876년을 근대 진입의 하나의 변곡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정승철 선생님께서는 1894년, 그때 이제 청일전쟁, 갑오경장, 또 동국민 전쟁 등을 거치면서 중화 질서랑 신분제라는 기존의 어떤 사상적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언어적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명택 선생님께서는 3.1운동 이후에 고양되고 각성된 의식이 문화와 우리 문학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1919년을 기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대 한국어를 백낙정 선생님께서 오늘을 사는 교양 있는 한국인이 특별한 전문학습 없이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라고 정의해 주신 바에 따르자면, 저는 그 기점을 1894년으로 꼽고 싶어요. 동학농민 전쟁하고 갑오경장을 지나면서 법률과 칙령 등 국가 공문서를 이제 국문을 기본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잖아요. 한글이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된 때라고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우리말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즉 나의 말을 우리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주체적 언어 사용이 시작된 때를 중요한 기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본슬 씨께서는 이 근대 한국어라는 개념과 인식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일단은 국어사에서 보는 근대 국어와 좌담에서 설정한 근대 한국어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국어사에서 보는 근대 국어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잖아요. 한국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근대 사회에서 쓴 우리말을 근대 국어라고 해야 이제 대중들에게도 좀 상식적으로 와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BC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19세기 말엽 정도를 근대 한국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장 한국사의 근대와 한국어의 근대를 읽으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곡의 시기였다는 게 굉장히 좌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랬기 때문에 계몽이 필요했고 그런 상황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한국어에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중간에 정승철 선생님께서 약간 설명을 위해서 구분을 지어주신 것이지만, 어문 활동으로서의 근대와 언어 상태로서의 근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좀 완전히 떼어놓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문 활동으로서의 근대는 언어 내적인 기준에 따른 구분이라서 좀 규범화와 깊숙이 연관이 돼 있고, 언어 상태로서의 근대는 언어 외적 기준에 따른 구분이라서 뭐 예를 들자면 중화적 기준에서 그 당시에 좀 탈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든지 이런 역사적 상황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저희가 행간을 통해서 상호 동의한 지점이 바로 근대 한국어의 규범화가 계몽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인데, 이런 것처럼 내적 기준, 외적 기준 이렇게 언제나 뒤섞여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 한국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근대사를 겪으면서 이런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는 표준화가
중요시된다 그랬잖아요. 근대라는 게 언어뿐 아니라 민족 국가별로 통합이 추진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합을 위해서는 언어도 같은 언어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 문제가 생기는데 그 표준화를 꼭 정승철 교수 표현대로 근대 어문 활동의 핵심을 거기다 두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대 언어는 내가 잠정적으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은 근대 교양 있는 한국인들 근데 요즘 교양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누가 교양 있는 한국인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대학 교육을 받는다면 하면은 읽을 수 있고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거를 근대 한국어다.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근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시기의 언어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국어학사에서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이렇게 가르는 태도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그야말로 아직 근대가 안 끝났다는 그런 생각하고 통하는 분리법이죠. 그 얘기도 아마 이 책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정승철 교수가 어문 활동으로 어문 상태라고 그랬나? 언어 상태. 그 구별한 정확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대 한국어냐 뭐 중세 한국어냐 할 때는 그때 어문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언어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언어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그걸 뭐 근대라든가 국어사에서 말하는 근대 국어일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게 큰 분기점이 되죠. 아니면은 1876년에 개항을 근대의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그 근대의 기점이 정승철 교수 표현에 의하면 언어 상태에 현저한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치게 됐을 때부터 그거를 근대 한국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언어 상태란 말을 알겠는데 어문계 교수의 교수 중심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문학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표준어 만들기 활동을 주력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내 구분에 의하면은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시대 구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승철 교수의 표현대로 언어 상태가 대개는 그거하고 똑같은 시점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시차를 두고서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바뀌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국어학자나 국어사학자들이 분류하는 시대 구분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좀 분명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걸 어문 활동이라 그러면은 언어 상태하고 어문 활동하고 정말 본슬지 말대로 그게 뭐 딱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어문 활동이라는 거는 오히려 국어학자와 국어사 연구자들의 활동이고 어문 상태라는 것이 언어 상태라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의 시대 구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시대 구분의 문제가 중요한 거는 구분하는 사람의 역사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876년을 근대의 시작이다. 한반도에서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로 이제 개방이 됐다고 해서 한국인의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삼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근대라는 거는 역시 자본주의 시대인데 그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편입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걸 기준으로 볼 때 1876년이 제일 그럴듯하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1876년을 기점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 근대라는 게 세계적인 어떤 현실이고 그 성격은 자본주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우리 경우에는 이제 타율적으로 강제로 편입당한 거지만은 그렇게 된 것이 시대 구분의 한 기점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역사관을 드러내는 거죠. 일반 역사가들이 중시하는 시대 구분하고
언어를 중심으로 한 시대금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근대 편입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언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동의하듯이 대개 19세기 말이고 특히 1894년에 국문을 공식 언어로 공문서의 언어로 채택하면서부터 바뀌는 건데 그것도 공문서로 채택하는 원칙만 나왔지 사실은 그때도 한문이 계속 쓰여요. 그 후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중시할 때 그걸 변환점으로 변곡점으로 잡는 거고 이제 그런 그 역사관의 문제, 역사에서 뭘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조금 아까 근대 언어의 시작하고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의 시작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근대 문화 또는 근대 언어의 시작이 앞서는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이 책에 나오는데 기억하시나? 그런 나라의 예로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급이 나왔던 것처럼 나왔던 건 기억하세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다는 걸 나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대를 자율적으로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근대보다 근대 언어나 근대 문학이 먼저 시작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이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단테라는 사람은 완전히 중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라틴어로도 글을 썼지만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이제 신곡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드라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로 치면은 이탈리 사투르죠. 라틴어가 공동 언어가 아니고 자기 나라 방언으로 쓰면서도 정말 세계 문학의 어떤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탈리아의 근대 문학 또는 근대 언어는 이탈리아 전체가 근대라는 시기, 자본주의 시기에 진입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근데 그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준비를 충분히 해서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의 특징이에요. 영국도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준비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준비, 언어적인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문자 자체를 우리 문자를 안 쓰다가 뭐 거의 공식적으로 안 쓰다가 끌려 들어가니까 끌려 들어가고 난 이후에 시차를 두고 근대 한국어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구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고 역사관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게 나라마다 또 사정이 다르다. 한국에는 한국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